네, 안녕하세요. 케이커 권종입니다. 오늘도 현생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리뷰를 못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수다 떠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좋은 카메라 리뷰를 만들고 싶어하는 저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한 1년 전쯤에 운영하던 유튜브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카메라 리뷰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카메라 리뷰어를 꿈꾸는 입장에서 좋은 리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꽤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본업을 하다 보면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빵꾸도 나고 하긴 하지만, 오늘도 빵꾸가 나가지고 이런 걸 찍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앞으로는 열심히 좀 더 잘 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카메라 리뷰어를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이 해놓은 카메라 리뷰들을 많이 보고 공부를 했는데, 리뷰에도 꽤나 다양한 스타일과 종류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리뷰들은 이렇게 하나의 라인으로 설명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쪽 끝에 완전히 느낌 위주의 리뷰가 있다면, 또 다른 한쪽 끝에는 측정 위주의 리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리뷰어들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어딘가에 각각 위치를 하고 있어요. 각자의 밸런스를 가지고. 요 리뷰 스타일에 대한 호불호는 정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를 거지만, 저도 이제 진짜 많은 리뷰들을 보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뷰 채널이 페타픽셀 아저씨들 채널이거든요. 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한의 객관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긴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실제 촬영을 한 장례를 통해서 보여지는 솔직한 후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리뷰를 하세요. 그래서 카메라 리뷰를 저도 이제 페타픽셀 아저씨들처럼 해야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막상 이렇게만 하려고 하니까 카메라끼리 비교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렌즈끼리 비교를 하고 싶을 때는 똑같은 걸 찍어가지고 리뷰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비교를 수월하게 하기 좋은 채널은 또 그 프로스트 아저씨의 리뷰 채널이 있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두 분을 약간 섞어가지고 리뷰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나름대로 A1 사이즈 정도 되는 우드락에다가 지폐 같은 거 붙여서 테스트용 판넬도 만들고, 촬영을 위한 광량과 카메라 렌즈 세팅 등의 세팅값 같은 것들도 다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렌즈 선예도 테스트를 할 때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화소가 그나마 비슷한 EOS R5, 알파1, Z8, S1R 이런 카메라들을 쓰기로 했고, 조명은 세코닉 1800으로 그 테스트 할 때마다 측정을 해요. 구석부터 중앙까지 광량이 4000니트 정도가 되도록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초기화한 후에 색온도 태양광으로 맞추고 ISO는 100으로 촬영을 합니다. 물론 Z8 같은 경우에는 ISO 64가 베이스이긴 한데, 제가 몇 번이나 테스트를 해봐도 64나 100이나 큰 차이가 없어서 세팅 통일을 하려고 그냥 ISO 100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제가 리뷰한 제품들 중에서 비교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은, 이제 요거 리뷰 틀어놓고 저거 리뷰 틀어놓고 똑같이 찍은 거니까 비교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 테스트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세팅 값은 이제 처음에 정하는 것만 어렵지, 이후에는 좀 귀찮아서 그렇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계속 변수가 발견되더라고요. 그 변수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도 계속 정립해 나가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저는 렌즈 선예도 테스트를 할 때 AF로 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MF로 바꿔서 눈으로 보고 초점 맞춘 다음에도 촬영을 해요. 처음에 AF로 초점 잡고 몇 장 찍은 다음에 MF로 다시 초점을 잡고 촬영을 다시 하는데, AF로 찍었을 때랑 MF로 찍었을 때랑 선예도가 약간이지만 그래도 유의미하게 다른 렌즈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뭐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MF로 잡은 게 선예도가 더 좋거든요. 하지만 AF 렌즈를 MF로 찍는 경우가 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제가 진짜 수십 번씩 다시 찍어보고 막 유튜브 검색, 뭐 구글 검색 해보고 하다가 그냥 개인적으로 기준을 잡기로 했습니다. 암만 해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AF 렌즈의 경우에는 AF로 차트 찍은 것 중에서 선예도가 가장 잘 나온 걸 기준으로 잡기로.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테스트한 차트 촬영의 결과와 유명한 다른 리뷰어들의 측정 결과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RF 28mm f2.8 렌즈 같은 거 저는 개방에서도 진짜 샤프하게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페타픽셀 아저씨들의 테스트와 평가에서는 개방에서 소프트하게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테스트 해놓으신 거 봐도 소프트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렌즈 화질에 주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뭐 렌즈 각각의 개체 차이도 있을 거고, 차트랑 카메라 간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사람이 포커스를 잘못 맞췄다든가 기계가 포커스를 잘못 맞췄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알긴 아는데, 그래도 저런 상황이 되면은 왠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막 화질 좋은 다른 렌즈들 막 여러 개, 뭐 2470이라든가 뭐 50mm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차트 찍어가지고 비교도 해보고, 조명 광량을 올렸다가 낮췄다가도 찍어보고, 이렇게 추가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가진 RF 28mm f2.8 렌즈는 선회도가 아주 좋더라고요, 개방에서도.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았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의 테스트 결과와 내 테스트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그냥 인정하고, 저는 제 테스트 결과를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떤 리뷰를 신뢰해야 되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뷰를 보시는 분들이 렌즈의 개체 차이나 촬영 환경 차이 등 정말 수많은 요인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렌즈를 구입하고 싶어서 정보를 찾는다 하시면은 다양한 리뷰를 보시면서 렌즈 성능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이제 평균적으로 이 렌즈가 좋은지 평균적으로 안 좋은지 이런 판단이 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또 다 해보면은 그 다음은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할 때 저는 라이트룸으로 로우 파일을 열어서 이제 파일들 찍은 거 살펴보는데, 이것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그냥 JPG 원본으로 막 선회도 테스트 같은 거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각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뭐 DPP라든가 뭐 NX 스튜디오 같은 거, 그런 것들로 하는 게 맞을지. 하지만 이제 암만 생각을 해봐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라이트룸으로 분석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라이트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라이트룸이 업데이트가 너무 느립니다. 예를 들어 지금 GB-E10 마크 2 같은 경우에 테스트 촬영 다 끝내놨거든요. 지금 출시한 지가 3주가 지났는데 라이트룸에서 GB-E10 마크 2의 로우 파일을 아직도 지원을 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리뷰를 못 만들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리뷰했던 RF 마운트 시그마 1850 렌즈 같은 경우에도 리뷰 당시까지만 해도 프로필 교정을 지원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물론 됩니다만. 그래서 라이트룸으로 분석 결과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좀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빠른 리뷰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라이트룸으로 테스트한 이미지를 분석을 해봐요. 렌즈 리뷰를 예를 들면 화각과 조리개별 선회도라든가 근접 촬영 선회도라든가 뭐 왜곡, 비네팅, 플레어, 빛갈림, 뭐 컨트라스트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테스트 해본 결과로 나름대로 이제 이 렌즈가 어디에 강하고 어디에 좀 약하다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촬영본을 확보하러 가야 됩니다. 이게 리뷰용 장르를 찍는 건 제가 그냥 사진을 찍을 때랑 조금 다르게 찍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촬영을 해야 돼요. 저 혼자 정한 원칙이긴 하지만, 이제 첫 번째로는 저작권 이슈예요. 이게 제가 정말 순진했던 부분인데, 카메라를 사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찍고자 하는 게 보통은 뭐 가족이라든가 연인이라든가 뭐 아니면 내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물 사진은 리뷰 카메라나 렌즈 리뷰를 함에 있어서 거의 필수적인 장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남의 리뷰를 볼 때도 인물 나오는 게 좀 더 재밌었고, 근데 이제 저는 일 자체가 사진 영상을 찍는 일을 하고 정말 수많은 배우와 모델분들을 촬영하다 보니까 카메라 리뷰를 할 때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장르는 뭐 정말 충분히 넘치게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상업 촬영에서 돈을 받고 찍는 사진과 영상의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활용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광고 사진이나 홍보 영상의 경우에 유튜브에서 활용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뭐 모델과 배우님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에이전시에도 동의를 얻어야 되고,
저를 섭외해준 연출자한테도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뭐 대행사가 있으면 대행사를 거쳐서 최종 클라이언트한테도 동의를 얻어야 되고, 요 모든 단계에서 제 유튜브에 요 촬영본을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상업에서 촬영하는 소스는 그냥 유튜브에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결국 남는 시간에 제가 직접 모델을 섭외해서 찍어야 인물 사진의 장르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도 스튜디오 쓰고 헤어 메이크업까지 제대로 하려면 순식간에 100만 원 이상이 나가게 돼요. 물론 상업 촬영을 할 때는 훨씬 큰 돈으로 촬영을 진행하게 되긴 하지만, 유튜브 리뷰를 찍을 때마다 매회 100만 원씩 지출을 한다는 거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일이죠.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현재 인물 촬영 장르를 확보하는 것이 제가 가진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인물 사진 없는, 인물 장르가 없는 리뷰를 만들기에는 카메라 리뷰를 보는 많은 분들이 찍고자 하는 것이 인물일 텐데, 그리고 뭐 50.2나 뭐 85.2 이런 달랜드 같은 것들은 인물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은 압박감도 들고 말이에요. 아무튼 이 부분은 아직도 고민입니다.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사진과 영상 장르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다행히도 집에 공짜로 모델을 서주는 우리 아들내미와 고양이 세자매가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뭐 우리 아들내미로 인물을 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우건 JPG건 간에 무보정 원본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사진 찍을 때는 원래는 수평도 좀 대충 맞추고 노출도 대략적으로만 맞추는 편이었어요. 어차피 보정하면 대부분 커버 되니까 말이에요. 근데 카메라 렌즈 리뷰에서 보정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카메라와 렌즈의 색감이나 화각, 느낌 같은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주변부 보케 찌그러짐 같은 것들이 좀 많은 렌즈를 활용해가지고 보케 사진을 찍은 다음에 크롭을 해서 끄트머리를 잘라버리면 보케가 찌그러진다는 그 단점이 좀 없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컨트라스트 표현이 좀 약한 렌즈로 촬영을 한 다음에 컨트라스트가 강하게 보정을 해버린다면 이 렌즈가 컨트라스트가 좋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리뷰에서는 무조건 무보정 원본을 보여주겠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노출 조절도 조금 하고, 로테이션도 조금 돌리고, 크롭도 좀 하고, 뭐 왜곡도 조금 잡고, 이러면은 훨씬 쓸만한 이미지가 많아지는데, 그 무보정 원본을 보여준다는 게 약간 벌거벗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무보정을 하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애초에 찍을 때부터 잘 찍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강해요. 그래서 좀 더 수평도 열심히 잡고 노출도 열심히 잡고 이러니까 촬영할 때 바쁩니다. 요즘엔 예전에 그냥 대충 찍었는데, 근데 이게 나름의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꽤 많이 적응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장르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인물 촬영과 스냅 촬영, 음식 촬영, 제품 촬영, 풍경 촬영, 뭐 이렇게 굉장히 사진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 카메라나 렌즈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찍음직한 것들을 제 나름대로 최대한 상상해서 다양하게 찍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편집을 하다가 음식 촬영한 게 하나도 없으면 다급하게 외식하러 나와가지고 음식 촬영하기도 하고, 스냅 촬영을 하기 위해서 맑은 날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스냅 넣을 게 없으면 그냥 비 오는 흐린 날이라도 다급하게 나와가지고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주로 인물과 제품만 찍던 입장에서 유튜브 리뷰를 한다고 스냅 촬영이나 뭐 일상 촬영 같은 것들 다양한 장르의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재밌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일하는데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야가 넓어지고, 이렇게 테스트도 해보고 분석도 하고 장르까지 확보를 하면 그 다음은 제품에 대한 리뷰, 그러니까 평가를 하게 되는 시간이 됐죠. 이 부분은 사실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잖아요. 사실 리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장비를 써본 소감을 그냥 말하는 거니까, 내가 내 기준에 의해서 느낀 장단점을 말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제가 가진 기준이라는 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두루두루 다 되는 카메라를 좋아해요. 화소에 몰빵해가지고 연사가 안 되는 카메라나 저화소인데 연사에만 몰빵한 카메라보다는 적당한 화소에 적당한 연사를 가진 카메라를 좋아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에
몰빵하고 영상이 안 좋은 카메라나 영상에 몰빵해서 사진이 안 좋은 카메라보다 둘 다 어느 정도 잘하는 카메라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 해요. 예를 들면 소니의 α7CR과 α7C2 중에서 저는 α7C2에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근데 그러면 α7CR이 α7C2보다 못한 카메라인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풍경 사진이 메인인 분에게는 솔직히 α7CR이 α7C2보다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 기준도 있지만 저랑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대한 평가도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리뷰니까 제 기준에서 평가를 우선 하긴 하겠지만 이 카메라나 이 렌즈가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쓴다는 전제하에서는 이 카메라가 어떤 평가를 받을 만한지, 뭐 이런 것도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능력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싶은 게, 제가 리뷰를 올리면은 많은 분들께서 달아주시는 댓글이나 의견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런 다양한 시점에 대한 이해력이 요즘에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혹시 나쁜 평가를 하더라도 너무 욕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채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카메라 리뷰어가 되고 싶은 나의 목표를 위해서 주로 카메라나 렌즈 혹은 카메라 관련 장비들에 대한 리뷰가 많이 올라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카메라 리뷰라는 시장 파이 자체가 좀 많이 작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리뷰어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게 카메라 리뷰어로서 지속 가능한 채널이 되고자 한다면은 몇 가지 잘 잡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저의 흥미를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진 않아요. 저는 진심으로 카메라랑 렌즈랑 심지어 뭐 이런 배터리들 같은 주변 장비들까지 촬영에 관련된 모든 장비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리뷰를 안 해서 그렇지 삼각대도 사고 모니터도 사고 마이크도 사고 조명도 사고 셀 수 없이 많은 장비를 사재끼고 있고, 직업도 이제 영상 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흥미는 제가 일을 하는 거에도 큰 도움이 되게 되죠. 그래서 카메라나 렌즈에 대한 저의 흥미는 거의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문제가 돼요. 이게 시간과 돈에 관련된 문제예요. 시간과 돈은 저한테는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데, 제 직업 특성상 제가 움직이는 만큼만 돈이 벌려요. 그럼 저한테는 유튜브가 진짜 최소한 지금까지는 저의 돈과 시간을 빨아먹는 악성 취미 활동이에요. 일단 첫 번째 수익원인 유튜브의 조회수 수익은 진짜 처참할 정도로 낮습니다. 오케이컷 채널의 구독자 수가 지금 5만이 조금 안 되고, 한 달에 평균 4개의 영상을 올리고 한 달 전체 조회수가 평균 8만 회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채널의 조회수 수익이 월 15만 원 정도 돼요. 요걸 좀 많이 잡아줘도 1년에 대략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게 절대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제가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미미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최근에서야 이 정도로 된 거지, 그 전에는 뭐 3달에 1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정산이 안 돼가지고 막 2-3달씩 몰려 있다가 돈이 10만 원, 20만 원 정도 들어오고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리뷰를 할 때 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제 모델 섭외나 스튜디오 섭외, 메이크업 섭외, 뭐 보통 친한 분들이랑 해서 일할 때보다는 훨씬 적은 페이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게 됩니다. 거기에 제가 렌즈는 거의 팔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내돈내산 리뷰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사고 다시 되파는 경우는 많은데, 이때의 가격 손해도 만만치가 않아요. 또 리뷰를 위해서 일을 못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타격이 큰데, 리뷰를 위한 촬영이라지만 약속을 해놨는데 급하게 일이 들어오거나 기존에 하기로 한 촬영이 일정이 변경되면 어쨌든 선약을 우선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촬영을 캔슬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 속으로 피눈물이 나죠. 수백만 원이 날아가는데. 그리고 또 다른 유튜브 수익원으로는 유료 광고를 받는 게 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오케이컷을 봐주신 덕분에 여러 브랜드들과 제품 협찬이나 뭐 유료 광고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볼 수 있었는데, 참 이게 주변에서 보면은 엄청 많이 버실 줄 아는데, 제품 협찬의 경우에는 일단 제품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돈으로 환전은 안 되고,
유료 광고의 경우에도 제가 금액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채널이 아직 작기도 하고 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돈을 받지는 못합니다. 아, 그리고 유료 광고 얘기가 나온 김에 유료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광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100% 하진 못해요. 특히나 단점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같은 브랜드끼리도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료 광고에서 리뷰한 제품들은 다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빠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단점도 좀 빠져 있고 비교도 빠져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료 광고를 진행한 제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내돈내산 리뷰를 추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유독 유료 광고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 유료 광고 영상에는 비꼬는 댓글이나 악플 비슷한 것도 가끔씩 달리고 하던데, 진짜 저는 제가 지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자꾸 지워지더라고요. 저는 뭐 악플이 달려도 싸우면 싸웠지 지우진 않으니까. 이제 그런 댓글에 대댓글 달아주신 분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제가 삭제한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도 어쨌든 브랜드들이랑 유료 광고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뭐 각 브랜드의 행사에도 불러주시고, 브랜드 담당자분들이나 브랜드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과 만나볼 기회도 최근에는 생기고 있고, 그들에게 제품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뭐 설명 같은 것들도 들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신제품을 빨리 접해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어쩌면 유료 광고를 하면서 제품 협찬이나 그 광고비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보다 이런 부수적인 부분들이 훨씬 제가 약간 좀 기분이 좋아지고 으쓱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돈에 대한 문제는 채널의 지속 가능성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보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꾸준히 유튜브를 계속 지속하면서 구독자분들과 조회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그런 걸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컷 채널이 악성 취미 활동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당분간은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리뷰를 하려고 했으나 펑크가 난 기념으로 수다 컨텐츠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최대한 수다를 줄이고 리뷰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오케이컷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